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첫 번째 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예고했던 대로 지난번에 우리가 중국 춘추전국 시대의 그 지도 그리고 나라별 위치 정도를 간략히 학습을 했는데,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 춘추전국 시대에 이어서 진시황이 중국 통일을 해나가는 과정과 그 결과, 그리고 진제국이 어떻게 몰락했는가를 이 사마천의 사기의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사기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서에 등장을 하는데 우리한테는 사기를 통해서 친숙하게 알려져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건 역시 인간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인간들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논의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은 평소보다 강의 시간을 한 30-40분 적게 해서 한 45분 내지 50분짜리 2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서너 시간 강의해야 할 분량을 2시간 이내로 줄여서 하는데, 여러분들처럼 이 청해력이 아주 높은 수준에 이른 학생들한테는 아주 적합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늘어지지 않고, 다만 좀 흥미롭게. 우리가 강의를 듣고 하는 이유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식 습득이야 뭐 책을 찾아보거나 인터넷을 눌러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 저러한 역사적 인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그런 사건과 인간들 사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교훈, 이런 것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역사에서 우리가 장려받을 만한 사실들, 그리고 경계받아야 할 교훈들, 이런 걸 읽어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강의 진행표가 나갔는데, 이 강의 진행표는 11번까지 11번까지 있죠. 먼저 1번에서 텍스트를 소개하고, 2번 두 번째 중국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세 번째로 진시황의 위협과 치명적 오류, 네 번째 형가와 안중근. 형가 하면 익숙한 이름이죠.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도 그 옆에 있는 안중근은 분명히 익숙할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제1협객은 누구인가, 다음으로 진시황의 죽음, 그 다음으로 사구정변과 이사의 죽음. 여기서 사구는 지명입니다. 중국 산동성 지명이에요. 7번째로 천하의 문장과 이사, 이사의 문장에 대해서 논의를 따로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으로 암군 호해와 초절정 간신 조고. 초절정이라는 수식어를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 간신 앞에 어떤 말을 써야 되겠는데 여기에 아주 적합한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초절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조금 이따가 왜 초절정이라는 말을 썼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러고는 야, 초절정이라는 말도 모자라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호해는 진시황의 아들 중에 하나로서 진제국의 2대 황제입니다. 다음 9번째 조고와 조국은 얼마만큼 같고 얼마만큼 다른가. 자, 이런 것은 오늘의 시사와 연결시켜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맺은말 마무리 강의의 성격을 띠고 있어가지고 바로 망국, 망한 나라 군주를 모멸하는 것은 역사에서 불문율처럼 있는 것인데 이거야말로 가장 비역사적인 불문율이다. 이런 역사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이 진제국이 창업하고 수성에 실패하고 몰락한 교훈을 통해서 한 국가가 창업과 수석에 성공하고
이것이 장기간 존속하려면 어떠한 그 외부적 조건들 또는 지도자의 조건들이 있어야 하는지, 특히 이 지도자 부재의 이 부작용과 몸살을 심하게 앓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이런 문제는 요긴하게 생각해 볼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텍스트를 소개하겠는데요. 오늘의 텍스트는 아주 단순합니다. 한 권이에요. 진시황 강의입니다. 여기 진시황 강의. 뭐 책은 그렇게 얇은 편은 아니죠. 한 8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이 책은 2013년도에 발간된 거니까 비교적 최신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 10년 전 이내에 나온 책들을 신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3년 이내에 나온 책이 이제 최신간인데, 그러니까 이건 신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책은 15년 전 이전에 나온 책들은 다 구간들입니다. 그렇게 많이 바뀌어요. 특히 가장 많이 바뀌는 부분이 첨단과학보다도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야말로 과거에 읽은 책들은 참 무의미하고 또는 잘못됐다는 전제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역사 공부의 의미가 반감됩니다. 당장 오늘 이 조고를 논의하면서 지록임화라는 이 귀에 익은 그 사자수고를 논의할 텐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록임화의 의미가 얼마나 피상적이고 일부의 것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진시황 강의라는 책은 중국 하남대죠. 하남대니까 하자가 이제 강하자니까 발음이 허론하죠. 그래서 그 허난대학 그 교수 왕리춘이 쓴 책입니다. 이 왕리춘 해서 이렇게 발음이 왕리춘 교수의 책인데, 이 왕리춘은 이 중국 역사 고전의 전문가고, 특히 이 책, 이 진시황 강의가 대단히 재미난 책이에요. 아주 흥미로운 책입니다. 보통 우리가 10권의 책을 읽으면 한두 권은 읽지 않았어야 될 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책들은 도중에 던져버리거나 아니면 욕설과 함께 쓰레기통에 처박으면 돼요. 그 다음에 10권 중에서 한 6, 7권은 뭐 그저 그냥 시간이 있을 때 읽기를 잘했다 정도의 책인데, 그 10권 중에서 한두 권은 평균 좋은 책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책 중에는 감동과 경탄의 대상이 되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회고해 보건데, 지난 뭐 한 10년 또는 15년 동안 한 1,500에서 2,000권 정도의 책을 읽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10분의 1에 해당하는 150권 내지 200권의 책은 괜찮은 책들입니다. 바로 이 왕리춘 교수의 이 진시황 강의는 10권 중에서 좋은 책 1권 또는 2권에 속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읽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아주 좋은 점은 매사에 그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모든 사람마다 이 저자가 자기 평가를 시도하고 있어요. 즉 주관적 평가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주관적 평가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건 자기 목소리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지식 정보가 지천으로 널려 있는 시대에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책의 의미가 뭐겠는가를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자기 목소리, 저자의 주관이 담겨 있지 않은 책은 그건 정보 안내서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 목소리라는 것은
강의에도 필요하고 심지어는 목사의 설교에도 필요해요. 하물며 한 권의 책에 자기 주장을 담지 않는 책을 우리가 읽어서 무엇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이건 비단 우리가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설교를 듣는 일뿐만 아닙니다. 사실 모든 일이 그래요. 즉 자기 목소리라는 건 자기 주장, 즉 자주적인 입장을 피력한다 그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 뭐 재벌이라고 하면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제 연상자, 저보다 한 20세 정도 많은 분하고 한 2, 3년 이렇게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했던 때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우리나라 무슨 삼복 컴퓨터라고 옛날에 있었죠. 최초에. 거기 그 오너의 동생분인데 평생을 형의 그늘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대단히 지적이고 온유하고 합리적인 분인데 뭐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항상 보면 좀 얼굴이 좀 쓸쓸해 보이고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제가 저를 안 만나는 사이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유언으로 자기 자식들한테 너희들 구멍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너희들 것을 해라 이런 말을 하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작은 건 하나라도 자기 것을 하느냐 못하느냐. 바로 그런 점에서 이 책 진시황 강의의 가치는 돋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왕리친 교수가 저작한 두 권의 책이 더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날 때 다시 또 확장해서 읽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두 번째 논제, 진시황의 중국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이걸 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나라 하면 뭐 진하면 너무나 유명한 나라예요. 이 나라는 중국의 이름을 잇게 한 차이나라는 그 가짜 표기가 진에서 왔다 이것 정도는 여러분들 알죠. 그런데 왜 이 진이 중국을 대표하는 나라냐면 중국이라는 한 덩어리 국가적 실체가 이 진에 의해서 최초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진나라 이전에는 무슨 시대? 전국 시대죠. 그럼 전국 시대 이전에는 춘추 시대죠. 그리고 춘추 시대 이전에는 뭐예요? 주나라죠. 그리고 주나라 이전에는 상나라죠. 그리고 상나라 이전에는 뭡니까? 하나라죠. 그런데 하나라는 물론 기록에 의해서도 실존하지 않고 유물도 없지만 상나라부터는 유물에 의해서 증명이 되죠. 그리고 이제 주나라는 그 이른바 선사시대에 해당됩니다. 선사시대가 아니라 유사시대. 그러니까 주나라 이전이 이제 선사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그 기원전 1000년, 1500년 정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3000년, 3500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긴 역사 같지만 사실은 중국보다도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역사들이 많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중국의 역사라는 것은 그 중원을 중심으로 하는 그 황허 문명인데, 바로 이 우리나라 만주 그리고 중앙아시아, 몽골 이쪽을 아우르는 요하 문명은 유물로서 중국 문명보다 훨씬 오래됐음이 지금 입증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집트 문명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 문명을 얘기하는데 그리스 문명보다 크레타 문명, 이집트 문명 이런 것도 아주 오래됐고,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것이 이게 그 역사로 보면 가장 오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이 정규학자들은 조금 연구를 깊이 하고 있다시피 한 무슨 그 수메르 문명이라고 얘기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뭐 지금 한 7, 8천 년 전 역사예요. 아주 오래됐어요. 그리고 그 점토 문자에 의해서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수메르 문명 같은 데 보면 그때 막 학교도 있었고 거기서 그 학교 갔다 온 아이가 그 기록해 놓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을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막 반장한테 왕따 당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선생님, 우리 선생님한테 아빠가 좀 뇌물 좀 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그 선생을 초빙해가지고 엄청난 뇌물을 주니까 그 다음부터 선생이 막 칭찬만 하고 그러더니 칭찬을 넘어서서 네가 다음 달부터는 반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막 이런 것까지 받았다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중국 얘기하다가 잠깐.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가 고대 문명으로 가면 그렇게 오래된 역사는 아니다. 그리스 문명과 동시대. 그러니까 공자와 아리스토텔레스가 동시대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라는 건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다만 이제 진나라. 그러면 우리가 진나라 그러면 이제 중국을 통일했다고 하고 우리가 듣기에 진시황이죠. 진시황의 얘기를 들어 알고 있으니까 사실 진나라 하면 진시황밖에는 별로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진시황은 진시황의 그 황제를 칭한 진제국은 15년밖에 안 갔지만 그 이전에 이미 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시황 전에 무려 35대에 걸친 진나라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진시황의 존재감이 너무 커가지고 그 이전에 공로자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왕을 뭐라고 했죠? 제후를 왕만이 천자고 제후를 공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진나라의 이 양공 이게 초대 군주입니다. 진나라 양공 때에 그 진나라는 제후국으로서의 지위를 얻었어요. 양공 그 다음에 이 아주 공원이 큰 목공 그 다음에 효공 이런 군주들이 진을 강대국으로 만든 이런 군주들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와서 진시황에 이르기까지 이 진나라의 그 군주들의 최대 강점은 600년 역사 동안 희종일관 중원을 향하는 통일의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래도 진나라가 서쪽에 좀 주저해 있었고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중심을 지향하게 되고 거기서 중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주나라의 왕실이 어디 있었습니까? 주전국 시대에 낙양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진나라의 군주들은 낙양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소망들을 막 피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민족 통일의 이 여망 이상으로 진나라의 군주들은 천하 통일의 야망을 항상 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뻔한 말처럼 그렇게 천하 통일을 지향했던 선대의 군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시황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진시황이 이렇게 위대하게 갑자기 출현한 건 아니다. 먼저 이걸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진시황에 대해서는 많은 걸 전에 들었고 알았는데 좀 유용하고 기묘한 그 이야기 위주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진시황이 왕이 됐죠. 지난번에 진시황이 왕이 된 얘기는 진시황의 친자 확인 소송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했죠. 그래서 이 진시황은 왕이 되자 이 BC 230년부터 221년 10년 동안 이 통일 과업에 박차를 가합니다. 운도 따랐지만 이 진시황은 불과 10년밖에 안 되는 사이에 한나라, 조나라, 위나라, 초나라, 연나라, 제나라 등의 순서로 다 군사적 정복을 해요. 그러나 물론 군사적 정복이 주를 이루었지만 그런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데는 아주 다양한 방법이 사용됐어요. 설득을 하고 회유를 하고 협박을 하고 뇌물로 녹여버리기도 하고 상대국을 분열시키기도 하고 온갖 쓸 수 있는 방식을 다 썼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이 통할 수 있게 된 데에는 군사적 배경 그리고 막강한 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진나라가 이렇게 천하 통일을 이루기까지 가장 중대한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중대한 사전 작업 2개를 꼽으면 이 진효공 때 바로 상항, 이 상항의 변법입니다. 진효공 때의 상항은 20년간에 걸친 이 개혁 작업을 쉬지 않고 지속하는데 이 개혁은 말 그대로 변법이에요. 그러니까 변법이라는 것은 헌법을 바꾸는 것 이상의 변화라고 했죠. 그건 놀라운 겁니다. 이건 단지 제도나 법령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 사회의 풍습, 관행은 물론이고 그 백성들의 의식구조, 가정생활 이런 것까지를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진효공의 아주 지속적인 후원에 힘입어서 이 진나라는 이 효공 때 아주 부강한 나라로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나머지 육국들이 이 진나라의 부상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자기들도 다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요. 그런데 여러분들 망해가는 나라의 개혁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면 내부 개혁은 안 하고 전부 외교에 치중합니다. 바로 우리 조선시대 말기를 보면 알죠.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내부의 개혁은 안 하고 전부 이 4대국을 바라보는 이런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나머지 6국은 내부의 개혁보다는 외교에만 치중하다가 이 진나라에게 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요. 그 다음에 이미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춘추전국 시대를 논의할 때 합종연횡이라는 거, 합종연횡이라는 것을 공부했었죠. 합종과 그 다음에 연횡인데 합종은 누가 한 거라고 그랬어요? 합종은 소진이 한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장이가 한 거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이 합종연횡을 비슷한 연결되는 개념으로 파악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합종연횡 한 번에 얘기하니까. 그러나 이 합종과 연횡은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합종은 6개국이 진나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약소국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약소국이 사실 약소국도 아니지만 어쨌든 진보다는 약한 나라들이니까 6나라가 똘똘 뭉쳐 있을 경우에는
통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소진의 합종책을 진나라가 후원을 해가지고 장이라는 탁월한 외교적 천재, 소진과 장이는 서로 동문수학한 사람들이에요. 라이벌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동문입니다. 이 두 사람의 스승이 누구라고 했죠? 귀곡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귀곡자. 그러니까 이런 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학문의 세계 이런 데에는 이 학문을 한다는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면 이렇게 국적이나 또는 이런 그 관계를 별로 따지지 않은 중국인들의 그 개방성과 활달성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소진의 합종책을 깨버리고 여섯 나라가 개별로 진나라와 국교 관계를 수립해야 된다. 이건 결국 뭐냐면 여섯 나라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개진하니까 여섯 나라가 다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몰래 하나씩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동맹은 이 복수국가의 동맹은 이게 큰 장점이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큰 단점이 한 나라가 깨기 시작하면 다 깨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감 때문에. 그러니까 여섯 나라를 각계격파하는 이 외교적 전술이 연행입니다. 그래 진나라는 이 상황이 이룩한 변법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합종책을 깨버리는 연횡의 비책으로 그 외교적 성과를 내가지고 막 여기에는 엄청난 뇌물 막 이런 것들이 작용해요. 외교적으로 기선을 제압해가지고 통일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방금 이 진시황의 중국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진시황의 위협은 어떤 거냐? 방금 얘기했듯이 물론 그 천하통일입니다. 천하통일이지만 이 천하통일하면 이건 지리적 통일, 정치적 통일만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진시황이 위대했던 것은 지리적 통일, 정치적 통일에 머무는 게 아니라 중국의 문명적 통일을 이룬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새로운 정책을 뭐든지 작은 거라도 처음 하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진시황은 처음 하면서도 쾌도난마처럼 짧은 시간 내에 이루었어요. 그런 점에서 진시황이 대천재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이룬 것만 해도 놀라운데 일단 진시황은 가장 중요한 게 문자의 통일, 그다음에 도량형의 통일, 뭐 제도 이런 거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기 상황의 아이디어의 기초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참 위대한 그 변법 개혁가인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뭐냐면 그 거동괴 그다음에 서동문 거동계를 얼마나 이 통일을 제대로 했냐면 이 거동계가 뭡니까? 수레바퀴의 사이즈와 이 너비를 다 통일해 버린 겁니다. 모든 나라의 수레를 다 통일해 버렸어요. 바퀴하고 너비를. 그래야지 물자들이 서로 자유롭게 오가고 그걸 거동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서동문이라는 건 문자.
글자를 통일했다는 것인데 진시황의 천하통일이 이러한 제반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통일을 했기 때문에 진나라는 망했지만 중국의 통일의 그 국채는 오늘날까지 이어질 수가 있었다 그겁니다. 만약 그러니까 진시황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중국은 오늘의 유럽들처럼 수십 개국으로 쪼개져 있었을 거라는 가정은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진시황의 위협, 게다가 또 진시황은 통일을 했으면 그거에 맞는 정치 제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상나라 주나라까지는 봉건제가 거의 진리였어요. 그러니까 봉건제는 오늘날 무슨 서구의 데모크라시 이상으로 공인받는 제도였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 진시황은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이 봉건제를 타파해버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진시황이 타파했던 봉건제를 수백 년 전까지 유지했던 게 유럽이에요. 아시죠? 유럽이 봉건제를 유지했다고 해가지고 조선도 봉건제고 중국도 봉건제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모양주의자들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봉건제 얼마나 반대가 심했겠습니까? 봉건제가. 그러니까 봉건제를 해야지 귀족들이 그리고 왕족들이 땅을 하나씩 차지하고 자기가 이렇게 지점장 노릇을 할 텐데 그걸 안 하고 다 그냥 중앙 집권제로 해버리니까 그게 봉건제. 군현제로 바꾸었어요. 근데 재미난 것이 참 우리 역사는 중국의 역사와 밀접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날 한국에는 군이 있잖아요. 군. 그죠? 근데 중국에는 지금 군은 없어요. 근데 중국에는 뭐가 있어요? 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엔 군이 더 컸었어요. 더 컸으니까 군현제하고 군이 먼저 나왔겠죠. 이 군현제를 시작한 중앙 집권제를 확립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진시황의 위협 가운데 아주 중요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 진시황의 이제 위협인지 아니면 실책인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있는 거. 일단 진시황은 대단히 성실하고 치밀하고 아주 결단력도 있고 두뇌도 명석한 군주였다는 건 우리가 꼭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시황은 이 서류 그 당시 군주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서류 검토입니다. 각종 그 정책 제안문, 상소문 이런 걸 다 읽어야 돼요. 근데 주로 이제 주간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몇 가마니의 그 이 주간 상소를 다 읽어야 됩니다. 근데 독해력이 있어야지 그걸 빨리 읽는 거예요. 독해력이 없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 빨리 읽을 수도 없고 다 읽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진시황은 60근에서 120근에 달하는 주간 상소문을 매일 읽었는데 그걸 다 읽지 않으면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대단히 자기 일에 충실했던 군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통일을 하면서 중앙 집권제를 이루고 황제라는 칭호를 최초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황제라는 칭호는 어디에서 온 겁니까? 까마득한 고대에 세 명의 황이 있었죠. 그리고 5명의 뭐가 있었어요? 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딱 한 자씩 따다가 이 아이디어도 기가 막혀요. 물론 진시황이 다 했다고 할 수 없고 진시황의 측근 참모 이사 대부분 이제 이사와 함께 한 건데 여기서 이제 황제라는 명칭을 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왕이라고 칭호되는 것을 황제라고 칭해요. 그러니까 이 황제라는 칭호는 중앙 집권적 군연제에 걸맞는 제도예요. 그리고 이 황제 칭호와 중앙 집권제가 옳다는 것은 그 뒤에 중국이 계속 중앙 집권제를 추구해 왔고 중앙 집권제의 역사로 중국이 통일의 역사를 이뤘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시황은 내근도 잘했지만 외근에도 아주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군주가 국내 시찰, 우리가 전두환이 그거 좋아했었는데 전두환은 막 기습 시찰을 좋아했었잖아요. 근데 전두환이 다니던 국내 시찰하고 그 당시 그 대륙을 전차를 타고 수레를 하고 황제가 한번 행차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인력과 물자가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도로도 놨어요. 진시황이 도로도 놨는데 그렇게 이제 황제가 이렇게 그 시찰을 다니는 것을 순유라고 해요. 순유 황제가 순유라고 하는데 이 진시황은 황제가 되고 나서 12년 동안 무려 5차례에 걸친 이 장기 순유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가면 6개월에서 9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황제라도 이 덜그럭거리는 이 마차 타고 이게 다닌다는 게 얼마나 이게 피곤한 일입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진시황의 그 위대한 업적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평가가 엇갈리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만리장성 축조 이건 좀 이제 평가가 엇갈리죠. 사실 말입니다. 이 중국은 그 성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 만리장성에도 약간의 오해는 있어요. 이 진시황이 저쪽 그 동북으로 가는 그 바레만의 산해관에서부터 저 중국의 그 서남단까지 그 만리에 이르는 장성을 진시황이 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원래 저쪽 그 산동지방 위로는 연나라가 있었고 조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진시황의 선대왕은 서쪽으로 장성을 많이 쌓았었어요. 그러니까 세 나라의 그 북방민족, 흉노족에 대비한 그리고 이쪽은 무슨 요즘 흔히 말하는 무슨 위구르 그쪽과 이제 경계가 되는 그러니까 그쪽은 진나라에서 쌓고 그 다음에 조나라 그 다음에 연나라에서 쌓아놓은 장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연결을 시킨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방금 중국은 성의 나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떠나는 그 시안 연안 그 시안에도 명대에 축조한 성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부터 있었던 건데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외성을 다 합치면 만리다해서 만리장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내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안에 있는 명대성벽 같은 이런 내성의 길이가 만리장성의 8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을 많이 쌓는 나라인지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리장성 축조는 사실 진시황의 업적이지만 부작용과 후유증도 못지 않았지 않습니까? 만리장성 축조와 관련된 민간의 그 불만과 원한을 담은 이야기들이 많이 전승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만리장성 축조에 동원된 백성의 숫자가 당시 전체 인구의 20분의 1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백성에게 고통
고통의 노역을 시켰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진시황 하면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불로초. 들어봤죠? 이거 좀 터무니없는 거예요. 불로초를 구하겠다고 해서 무슨 노생이라든지,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은 또 누굽니까? 서복이라고 얘기되는. 근데 이 노생이나 서복들이 다 그 당시에 무슨 이 술사들이에요. 마술과 점술, 공부를 많이 한 사기꾼들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기꾼들이어서 그 진시황의 치명적 약점이, 천하의 진시황도 보통 사람처럼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점이 없는 사람인데 진시황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약점을 파고든 것이 그 술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들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얘들한테 사기당한 겁니다. 근데 엄청난 돈을 썼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박일로 선생이 쓴 가사에 보면 진시황을 좀 탓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째서 그 동남 동녀들을 그렇게 서불에게 맡겨가지고 뭐 일본 왜구를 그래서 만들어졌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불로초를 구하려고 사실은 진시황의 그 네 번째, 다섯 번째 순위는 불로초를 구하는 일과 또 겸사겸사해서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주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로초 이 작업이야말로 진시황이, 천하의 진시황도 한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진시황 하면 가장 그 악평, 진시황의 한 일 중에 가장 악평의 대상이 되는 게 뭐죠? 분서갱유라는 거 들어봤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이 분서와 갱유를 같이 놓고 보는데, 이것도 합종과 연행은 정반대되듯이 분서와 갱유도 따로예요. 따로. 그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좀 과장되게 알려져 가지고 막 분서하면 막 책을 다 불태워버렸다. 그다음에 갱유하면 유학자들을 그냥 땅속에 묻어버렸다. 막 이렇게만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도 약간의 오해는 있어요. 바로 이러한 그 진시황은 어쨌든 망한 나라의 군주는 모멸되지 않습니까? 진시황 죽고 나서 진나라가 4년 만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처음이나 통일제국의 처음이자 마지막. 그러다 보니까 진시황이 또 유가들의 아주 그 저주의 대상이었거든요. 철저한 법가를 구현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거 유학자들을 묻어? 이건 정말 상상하기 어렵고, 책을 불태워? 정말 이거야말로 악행처럼 보였는데, 이러한 그 분서갱유의 과장된 소문을 바로잡고 불식시킨 사람이 그 유명한 왕충입니다. 왕충. 제가 이렇게 유명하다고 하면 난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생각하면 그 왕충은 그 이전 시대의 모든 성인 대학자들을 다 공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충의 논형이라는 책이 있어요. 막 공자도 비판해요. 막. 그런데 이 왕충은 그 논형에서 이 분서갱유가 얼마나 유학자들에 의해서 과장됐는가를 논증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분서라는 것이 마치 무슨 시경과 서경을 없애버린 것처럼 과장되게 얘기하는데, 모든 책을 없앤 게 아니라 무슨 관공서나 도서관 그리고 학자들이 소장하고 있는 책을 손대지는 않고 민간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그냥 입만 열면 시경이 어떻고 서경이 어떻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지금도 많잖아요. 그죠? 얼마나 잘만 마르크스가 어떻고 레닌이 어떻고 막 이렇게 떠드는. 그러니까 좀 아는 학자들이 그러는 꼴은 진시황이 좀 봐줬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민간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바로 저런 놈들은 저런 책을 봐서는 안 되겠다 싶은 민가의 일부 서적들을 가져다가 불태운 거예요. 물론 이런 일에는 내가 아까 이제 이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재미나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사의 삶, 조고의 삶 아주 재밌어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갱유도 유자들을 묻었다 그랬는데, 유자를 묻은 것이 아니라 유학을 빙자하는 그 술사들, 약간 사기성이 있는 사람들. 게다가 이 불로초 구한다고 내가 사기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열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 혹세무민하는 이러한 술사들을 묻은 것이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460명, 464명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약간 사기성이 있는 학자를 빙자하는 이런 그 술사들을, 방사와 술사들을 묻었다는 이렇게 진시황을 옹호하는 논리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약간의 사기성이 있다고 해서 땅에 파묻혀서 죽을 이유는 없죠. 진시황이 죽인 숫자는 당태종이 죽인 숫자에 비하면 5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나 당태종은 천하의 명군으로 부각되고 있고, 진시황은 대단한 폭군으로 인식되어 온 게 역사인데,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 당태종은 죽여야 할 사람을 죽였고, 이 진시황은 약간의 사기성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인다는 것이 이게 문제죠. 그죠? 다시 말해서 안 죽어야 될 사람을 죽이는 거, 그게 나쁜 거죠. 옛날에 사람을 죽이는 일은 지금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기야 뭐 지금이라고 특별히 난 게 없죠. 이승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나 어쨌든 이 분서갱유는 이 지식인들의 반감을 샀어요. 당연히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중에 진제국이 혼란에 직면했을 때 진나라에 반대하는 반진 역량을 단절시키는 인과적 요인이 됐던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시황의 이 업적과 그의 실책들을 좀 주마간산식으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부를 진행하겠습니다.